공공미디어연구소 오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사실 1990년대 세계 각국이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에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을 필두로 해서 PC 인터넷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사회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그 단순한 어떤 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사회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산업 육성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런 그 인터넷이나 어떤 뭐 그 PC 같은 기기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그 격차, 이른바 정보 격차라고 지금은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을 같이, 그러니까 그 정보화를 촉진하는 정책과 동시에 그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또 노력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이제 그 발표 자료집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EU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쭉 이루어져 왔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2001년에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서 본격적인 이제 그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이 이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도 이런 그 큰 틀의 정보 격차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제 점점 편입이 되고 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방송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화가 됐고 방송통신 융합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채널 수가 늘어나고 OTT도 등장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쭉 1년에 이어지면서 이 방송 서비스를 과거처럼 이제 그 채널 중심의 이제 그 시청하던 형태에서 이용자가 조금 더 어떤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면서 방송 분야에서의 어떤 그 정보 격차 우려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이 방송에서의 정보 격차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그 격차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장애인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 장애인 분들에 대한 그 정보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사회적 관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엔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됐고 뭐 이런 이제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그 사실 이제 방송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통신 접근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정책들이 계속 추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에 이제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방송에서의 장애인 방송 접근 같은 게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원고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 왔던 방송 접근 보장 사업과 그 사업의 내용과 이제 성과 그리고 이제 그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다소 좀 이론적 얘기라서 간략하게 그 핵심 내용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개념으로 이제 정보 격차에 대한 개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정보통신 관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 연령, 교육 수준, 지역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인들로 인해서 물리적인 접근에 이제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의가 되어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어떤 그 접근성, 물리적인 접근의 격차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물리적 접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격차, 말하는 이용 격차,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격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념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그 세 가지 물리적 격차와 이용 격차, 활용 격차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제 그 이용 격차, 정보 격차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격차가 이제 그러면 주로 누구한테서 나타나느냐,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이 누구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거는 사실 이제 그 국가마다 제도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누가 소외계층이다, 정보 격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누구다 이렇게 획정을 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사회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서 이런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좀 넓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4대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과 결혼 이민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럼 정보 격차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실 좀 넓게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이제 정보 격차, 그다음에 한 국가 내에서의 뭐 여러 계층 간의 정보 격차 이렇게 이제 그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 요거는 이제 OECD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유선망에서 광섬유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쭉 국가별로 일렬로 세워 보면 좌측에 있는 나라가 이제 제일 높고 저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다음에 맨 우측에 있는 나라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 간의 격차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국내 격차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아무리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잘 선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 내에서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사 자료를 이제 살펴보니까 인터넷 가입이나 스마트폰, 뭐 PC 보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 거주자, 고소득자, 백인, 장애인 이런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거주하는 분과 시골에 거주하는 분들, 소득이 높고 낮음 이런 거에 따라서 한 국가 내에서도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과기정통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계속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접근 측면에서는 이제 이 왼쪽 표를 보시면 이제 93.7 접근은 이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역량과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계층별로도 이렇게 저소득층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고령층이 제일 이제 낮은 이제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통신의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계층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OECD 같은 경우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영국 같은 경우는 또 국가정보화 전략 차원에서 크게 이제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뭐 지역 도서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든지 뭐 교육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에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근거로 정보 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책은 2020년 6월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뭐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등등 해서 한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송에서의 정보 격차 그리고 방송에서의 소외계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방송 환경이 많이 바뀌고 또 2020년대 초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점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송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중요해지고 중요해지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정확하게 방송에서의 정보 격차가 뭐냐 이런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워서 이 지능정보사회기본법에서 나타난 이제 정의를 준용해서 살펴보면 사회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이제 방송과 그와 관련된 기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소외계층 방송에서의 소외계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애매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방송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방송 접근에 장애나 불편이 있거나 뭐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어떤 이용해서 적정한 이용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계층 이렇게 이제 좀 포괄적으로 정의를 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지원 대상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편의 대상은 이제 시청각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층,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의 지원 대상은 청소년 노령층, 다문화 가정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세분화 구체적인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 사이에서 정보 격차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 많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격차에 대한 부분은 많은데 방송에서의 정보 격차 이런 자료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계층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도 이제 어떤 뭐 이용 행태든지 뭐 만족도라든지 뭐 관련 기술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은 좀 이루어져 왔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 정보 격차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걸 해소하기 위한 이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 각종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그 규정을 마련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방송법 같은 경우는 개정이 돼서 장애인 방송 제공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편성 의무를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각 방송사별로 목표 편성 비율을 정부가 의무화해놓고 그 목표 비율을 달성하는 식으로 의무 규제 형태로 이제 그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럼 외국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도 뭐 목표 편성 비율 같은 것을 이제 그 방송사한테 부여를 하고 그 목표 비율을 달성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기에다가 이제 자막 방송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그 방송 콘텐츠에 있어서 해설 자막은 100% 의무화해라. 화면 해설 방송은 이제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콘텐츠가 방송 해설 콘텐츠가 인터넷으로 유통이 될 때 자막 방송을 입히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런 이제 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997년 이후로 이 장애인 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면서 이제 10년 단위의 행정 지침을 통해서 목표를 부여하고 이걸 달성하는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정책 속에서 이제 그 방통위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장 사업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 사업을 이제 그 펼쳐왔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그 이 소외계층 중이 여러 계층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살펴보는 거는 이제 그 장애인과 고령층 중심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은 한 263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이 25.2만 명, 청각 장애인이 39.5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 시각 장애인은 그렇게 이제 그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청각 장애인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 27만 명이었는데 20년에 39만 명이니까 5년 사이에 한 10만 명이 더 넘게 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도 뭐 요새 잘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그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15.7 전체 인구의 한 15.7%인데 2050년에는 한 40% 정도로 늘어날 예상입니다. 이런 이 계층을 대상으로 그동안 이제 그 방통위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살펴보면 TV를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자막 방송 수신기, 뭐 화면 해설 수신기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보급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 TV로 이제 통합이 됐고요. 그 TV도 이제 점점 이제 그 기술 발전에 맞춰서 디지털 TV로 갔다가 지금은 디지털 스마트 TV로 이제 그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급 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모두에서 축사에서 말씀을 이사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이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20년에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는 저소득층이 2020년 기준으로 한 13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이 TV 보급이 사실 99.4%니까 일단 어느 정도 다 보급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 보셔도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저소득층을 뛰어넘어서 이제 전체 시청각 장애인들한테
보급 대상을 이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 방송 제작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방송법에 의거해서 방송사업자한테 장애인 방송을 일정 편성비를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그 비용의 일부를 시청자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표에 있는 바와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VOD 형태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콘텐츠 이제 소외계층 맞춤형 콘텐츠라고 해서 교육 콘텐츠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사이트 다모아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스마트 수어 방송이라고 해서 이 시청의 편의성, 청각장애인의 시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수어 방송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이제 그 자막이나 화면 해설 같은 이제 그 장애인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I 기반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한 음성 자막 수어 자동 변환 서비스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을 해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화 기능 셋탑박스도 개발을 해서 점점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 외에도 소개할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략적인 큰 이제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산지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정작 이제 이 장애인 방송의 수요자인 시청각 장애인 분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 왔습니다. 간간히 어떤 뭐 연구 과제나 이런 연구 보고서나 논문을 통해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 내에서 이제 매년 이 청각 장애인 1000명 각각 500명이죠. 시각 장애인 500명, 청각 장애인 500명 이렇게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추이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폐쇄 자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인데요. 자막에 대한 폐쇄 자막이 TV에서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경로는 이제 협회나 단체가 이제 가장 많았고요. 시점은 한 5년 이전이 많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이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걸 알고 있다, 자막 방송이 제공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로 IPTV와 케이블 TV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지상파 위주로 보면서 이제 기타 케이블 TV PP들 채널을 이제 보시는, 그리고 이제 종편이나 보도에 대한 시청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쇄 자막은 항상 이제 켜두면서 이제 보시는 이제 경향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폐쇄 자막에 대한 만족도는 2016년에 75.6점에서 이제 2020년에 92.9점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이 방송사와 재단과 여러 이해 당사자들께서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제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막 속도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적절하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자막의 내용하고 TV 화면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각장애인의 수어 부분입니다. 수어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서 본다는 부분이 반, 따로 찾지 않고 나올 때 본다는 부분이 반이고요. 만족도는 이제 2016년에 71.4점에서 20년에 91.1점으로 역시 급격하게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 수어 방송을 이용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시고 다른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개선 사항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는
그 방송 장르를 좀 다양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특정 장르가 아니라 여러 장르에서 수호 방송을 함께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르에서 더 수호 방송을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 부분에서는 드라마와 뉴스 이걸 이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화면 해설 같은 경우도 이 주변 사람, 그다음 협회, 단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인지된 지는 한 5년 정도가 많았고, 그다음에 주로 이분들은 주로 유료 방송에 가입이 되어 있고,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지상파 위주로 시청을 하시고, 이제 종편이나 보도 PP를 좀 많이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합 만족도를 보면 이제 2016년에 80.9점에서 20년에 89.8 이것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세부 만족도는 이제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화면 해설 기능 사용에 있어서도 이제 항상 켜둔다.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만 켠다. 이렇게 대체로 이 두 가지 형태를 이제 보이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화면 해설이 제공되면서 TV 시청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그 의향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역시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르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드라마가 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뭐 영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청각 장애인용 TV 만족도 조사 부분입니다. TV는 사실 이제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이 사업이 매년 초에 이제 이 보급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되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그분들께 이제 또 TV 보급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또 만족도 조사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건데요. 인지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당히 알게 되셨습니다. 2016년에 이제 청각장애는 37%에서 69%니까 이제 세 분 알던 게 한 7분까지 알게 되는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경로는 이제 주민센터 이런 부분이 이제 많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대개 또 유료 방송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수준을 보면 2016년에 85점 정도에서 2020년에 92.4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세부 만족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세부 만족도에서 역시 조금 이제 낮은 점수는 이제 사업에 대한 홍보 안내 이런 부분이 좀 낮습니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도 사실 좀 비슷한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세부 만족도에서는. 그리고 이제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보급 사업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뭐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인 분석 부분인데요. 사실 이 TV를 보급하고 나서 내지는 이제 장애인 방송을 제공하고 나서 또 시청각 장애인분들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걸 방송을 시청하고 나서 어떤 본인의 관계라든지 마음속의 어떤 심리적 상태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이 만족을 느끼시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는 개념은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게 사실 TV 하나로 크게 개선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통상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어떤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어떤 조건하고 심리적인 어떤 상태 이런 것으로 이제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도 뭐 국제기구라든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연구 자료를 보니까 개인적인 요인, 그러니까 연령과 학력, 결혼 여부, 건강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좋고 뭐 자아 존중감이 높고 장애가 지속되지만 내가 이 장애가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어떤 이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경제적 수준도 이제 차이가 있고 사회적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인 경제 사회 환경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고, 방송이 그러면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기존 연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론 내용을 가지고 실제 이제 그 FGI를 수행을 했습니다. 11월 23일과 25일 이틀 동안에 27명 시청각 장애인 2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시청각 장애인 TV를 새로 보급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받기 전에 상황하고 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 TV를 새로 받았다고 방송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보던 것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된다. 그렇지만 TV를 이제 새 거를 받았고 화면도 커졌고 화질도 좋아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TV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로 관심이 이제 정보 격차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TV를 보급하기 전과 후에 이제 정보가 얼마나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화두를 던졌는데요. 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는 이제 그 장르고, TV를 보급받은 이후에 더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선거 정보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뉴스에서 계속 방송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주의하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정보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TV가 굉장히 이제 즐거움을 주는 어떤 소재고, 그다음에 외로움을 또 달래주는 친구 같은 존재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개인적인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이런 정보나 느낌을 가지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어떤 사회관계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사실 이제 코로나 환경이기 때문에 대인 접촉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 가족과 만나는 경우, 이 TV가 대화의 소재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V 수신기 보급 방식 개선 방안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도 사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방송 쪽에서의 어떤 개선 방안, 사실 장애인 방송이 이제 2011년 의무화 이후로 계속 이제 편성 비율도 늘려왔고, 품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품질을 더 높여라. 이제 양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편성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족이 됐고, 이 부분을 이제 높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개선하려면 방통위가 발표한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이라고 2019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제 주관적 지표를 뽑아내서 내고, 이걸 이제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관리 지표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수어 방송은 이제 편성 비율이 뭐 100%는 아니고 이제 퍼센트가 낮지만, 여하튼 이제 의무 편성 비율 내에서 프로그램 편성 장르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장르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이제 비실시간 방송, 특히 뭐 OTT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이 장애인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법적인 어떤 제도 부분에서 정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적으로 이쪽에도 비실시간 방송에도 장애인 방송을 제공해라라고 하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시청자 재단에서 하고 계신 것처럼 제작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거래에서 보통 이제 방송사 프로그램 거래할 때 장애인 방송은 누락하고 이제 클리어 버전으로 이제 보통 거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방송까지 포함해서, 그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방송이라고 한다면 같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기술적으로는 이제 각종 어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셋탑박스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 표준화와 탑재 의무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장애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청각 장애인용 TV 개선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할 때 시청각 장애인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정부가 이 보급 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1,000원이 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TV를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급을 드려야 한다. 근데 이제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들 대상으로 보급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으니 이 예산의 1,000원 중에서 1,700원 정도는 기존의 저소득층께 드리고 나머지 한 300원 정도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시청각 장애인, 전체 시청각 장애인 이분들께 드리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봤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보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그러셨잖냐? 그러면 진짜 다 보급을 받으신 거냐? 저소득층은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매년 새로 등록 장애인이 되시는 시청각 장애인이 발생을 하시고 또 이게 TV가 유효 기간이 7년이거든요. 이제 또 재보급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정부 예산이 1,000원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다 보급을 끝내고 그래도 예산이 나오면 이제 저소득층이 아닌 그분들께 이제 예산을 할당을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하고 이제 실제 장애인분들이 생각하시는 생각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의견에 수용을 해서 이제 좀 개선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1단계로 이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 TV 수신기 유형과 지원 유형, 특히 이제 지원 유형은 이제 전액 지원,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분들한테는 무료로 보급하는 걸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반액 지원이라고 하는 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소득층 분들 신청자가 더 부족해서 신청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을 정도로 하면 그 남는 예산을 반액 지원 형태로 좀 옮기자 뭐 그런 거고. 나머지 분들은 전액 자부담, 시청각 장애인이면 등급이나 상관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이제 시청각 장애인에 해당이 되면 이분들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전액 자부담으로 구매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카테고리를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절차는 지금 말씀을 드린 큰 틀에서 이후의 절차는 이제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에서 사실 좀 절차가 복잡할 겁니다. 이제 1순위를 다 선정하고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을 때만 2순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좀 또 2순위 선정하고 또 전액 자부담자들 선정하려면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청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선정하기에 굉장히 유리한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방통위하고 이런 이 신청자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협약 같은 것들이 충분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통위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시청자 재단이 훨씬 더 일을 하기가 편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이제 구매 절차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 비용이 지원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하는 게 어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보급하는 과정에서 설치 기사의 친절도 개선이라든지 안내 책자, 그러니까 TV를 이용할 때 각종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든지, 그다음에 또 문의 응대를 위한 콜센터 기능 강화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이게 사실은 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TV도 보급하고 제작비도 지원하고 VOD 같은 것도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과제도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